거지 100명과 혼인을 한 사내. 옛날에 일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허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도 가난하여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생이 불쌍히 여겨 추천하여 보참봉에 제수되자 허생이 찾아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공 덕분에 이름이 관적에 오르고 노구로 생활하게 되었으니 나를 생각한 그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러나 벼슬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장복과 복마를 가져야 하는데 다 갖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우니 공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것 같네. 이생은 종 한 명과 말 한 필로 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몇 달 뒤 허생이 또 이생을 찾아와서 탄식하는 것이었지요. 공은 나를 살리려 하는데 하늘은 나를 죽이려 하니 어찌할꼬? 영문을 물었더니 말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또 말 한 피를 빌려주었지요. 몇 달 뒤 그는 또 와서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벼슬에 종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공 덕분일세. 그런데 이제 종이 또 죽었다네. 이것은 하늘이 망하게 하는 것이니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다네. 나는 이미 벼슬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 살기로 결심했다네. 이생은 몹시 놀라 당황하였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대줄 수는 없어서 말로만 위로하여 보내었습니다. 그 친구는 며칠 만에 다시 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손에는 쪽박을 들고 어깨에는 자루를 맨 것으로 보아 멀리 떠날 김이었지요. 이생은 속이 상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영 소식이 없었지요. 수십 년 뒤 이생이 일을 마치고 대관령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늙은 선비가 길가에 서서 이생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대감, 잘 있었소. 소생이 여기에서 기다린 지 오래라오. 이생이 자세히 보니 바로 허생이었지요. 용모며 하인들이 말을 타고 따르는 폼이 엄연한 재상가였습니다.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찌 여기 있는가? 그러자 허생이 말하였지요. 잠깐 길가에 앉아 정담을 좀 나누세. 이생이 말을 멈추고 땅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대 모습을 보니 예전의 모습은 전혀 없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옛 은혜를 마음에 새겨두었거늘 어찌 잊을 리가 있겠는가? 내 집이 여기에서 멀지 않으니 왕림하여 오늘 밤 지새웠으면 하네. 이생은 기쁘게 여기고 추종하는 하속들을 간단히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여러 산을 넘고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지요. 높은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중간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었는데 촌가가 즐비했습니다. 허생의 집에 이르니 대문에서 영접하며 자라는 자가 장정과 어린이를 합하여 100여 명이나 되었지요. 이생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웬 사람들인가? 다 내 자식들일세. 어찌 이리도 많은가? 아직 반도 다 안 나왔다네. 대문에 들어서니 마루 아래에서 맞이하며 절하는 어린아이가 또 100여 명이나 되었지요. 이들도 자네의 자식들인가? 이 밖에도 아직 강보에 쌓인 것들도 있다네. 자리에 앉아서 이생이 또 물었지요. 자네는 어찌 부자가 되고 이처럼 자녀를 많이 두었는가?
간단히 얘기하기 어려우니 조용히 설명해 주겠네. 처음 내가 공과 작별하고 곧바로 중국에 나가니 당시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영동에만 풍년이 들어 이곳으로 모여드는 거지들이 길을 가득 메웠더군. 그래서 거지들 속에서 남자들은 다 놓아두고 젊은 여인들만 유인하여 100여 명을 모아가지고 10여일에 걸쳐 돌아가며 날마다 10명씩을 거느렸다네. 그런데 이때부터 모두 나를 남편으로 삼고 따라다니는 것이야. 아침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저녁에는 돌아왔는데 구걸한 곡식이 한 마리 되기도 하고 적어도 몇 대는 되었으며 한 사람도 빈 자루를 들고 돌아오는 적이 없었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녀들의 공대를 받고 배불리 나날을 보냈지.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여기에 당도하니 인가가 없이 땅이 비어 있더구먼. 그래서 덤불을 베어내고 나무를 잘라 따비를 만들어 여러 여인들에게 파게한 다음 각종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가서 거두어 들이니 벼며 기장이며 밭과 콩이 1년을 지나기에 충분하였네. 해마다 개가 나여 모두 큰 밭이 이루어져 지금은 해마다 수천 섬의 곡식을 수확한다네.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경제적으로 번갈아 자녀를 출산해 1년에 출생한 자가 30에서 40명에 이르네. 장성하면 모두 농사를 지어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니 지금 이 골짜기의 큰 마을이 다 그들일세. 이생이 깜짝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한 가지 재능은 있는 법인데 자네의 재능은 특별히 여느 사람들과 다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먼. 그러고는 다음날 돌아왔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에 가된 아들. 아주 오랜 옛날 장사를 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인 모하마드를 불렀지요. 이제부터 네가 장사를 하거라. 여기 100냥이 있단다. 이 돈으로 상인을 따라 도시로 나가서 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후추를 사오너라. 아버지 말을 따르기로 한 무하마드는 상인들을 따라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에 다다른 무하마드는 후추를 사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그때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 기타를 연주하는 악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하마드는 아름다운 기타 소리에 마음이 빼앗겼지요. 7일 안에 나에게 기타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100냥을 주겠소. 무하마드의 말에 악사는 금화 100냥을 받고 그에게 기타 연주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7일 뒤 무하마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추를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기타를 치는 악사를 만났어요. 그에게 금화 100냥을 주고 7일 만에 연주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무하마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예부터 예술을 하는 사람은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무하마드가 후추를 사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하마드의 얼굴에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지요. 다시 후추를 사기 위해 도시로 간 무하마드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냥을 줄 테니 7일 동안 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하마드가 글을 배워 돌아오자 이번에도 아버지는 잘했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간 무하마드는 이번에는 바로 후추 가게로 가보았지요. 하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어 광장을 돌아다니다가 장기 두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0냥을 줄 테니 7일 동안 나에게 장기 두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하마드는 장기 두는 법을 배워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하마드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무하마드는 자신이 자꾸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저를 노예 상인에게 파세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펄쩍 뛰었지요. 그러나 무하마드는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그를 노예 상인에게 금화 100냥을 받고 팔았지요. 물론 아버지는 이번 일도 무하마드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상인을 따라 장사길을 떠났지요. 그러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느 깊은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안 보이는군. 자네가 우물 속으로 내려가 물을 길어오게. 무하마드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커다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으로 내려가던 무하마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상인 어른, 여기 금은 보화가 쫙 깔렸어요. 상인은 무하마드에게 빨리 금은 보화를 위로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금은 보화를 담은 물동이를 수십 번이나 밧줄에 묶어 위로 올렸지요. 마침내 우물 바닥에 있던 금은 보화가 모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무하마드를 그냥 우물 속에 두고 떠나버렸지요. 우물 속에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던 무하마드는 아까보다 훨씬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기타를 옆에 둔 마녀가 잠들어 있었지요. 무하마드가 기타를 연주하자 마녀가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타 소리를 들으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구나. 그런데 이곳에는 어찌 왔니? 마녀의 질문에 무하마드는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인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마녀 덕분에 무하마드는 다시 상인을 만났습니다. 무하마드를 본 상인은 못마땅하였지요. 그래서 무하마드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며 자기 아들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상인 아들에게 가던 무하마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내를 죽여 땅에 묻거라. 무하마드는 편지 내용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내가 바라는 것을 모두 들어주고 깍듯하게 대해라. 편지를 받은 상인의 아들은 무하마드에게 맛있는 음식과 새 옷을 주며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하마드는 도시를 다스리는 아가씨 영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가씨 영주는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자신과 장기를 두어 이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당장 영주가 사는 곳을 찾아가 장기를 두자고 하였지요. 그러자 아가씨 영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와 5번 장기를 두어야 해요. 당신이 4번을 이기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지만 내가 이기면 당신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하마드는 좋다고 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첫 번째 장기 시합에서는 영주에게 졌지만 그 뒤로 4번의 시합을 모두 이겼지요. 마침내 영주와 결혼을 한 무하마드는 늙은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영주와 결혼을 하게 된 건 모두 저를 믿어주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무하마드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뒤 무하마드는 아버지를 모시고 영주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의적 도둑놈 꼴.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놈 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지요. 옛날 이곳에 양반들이 착취와 억압을 피하여 산속으로 모여든 10여 명의 의적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창이나 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이었지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좀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적이었습니다. 탐과 놀이나 양반 같은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쓰고 먹는 것 외에는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귀인들처럼 받들어 섬기며 보호했습니다. 그 의적의 수령은 용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는 부모와 누이 동생과 살았는데 그의 가족이 양반의 탐욕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은 복수의 일념으로 산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동지들을 모아 의적단을 결성한 것이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서 손바닥만한 전단마저 핥히고 지나갔지요. 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하여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분파리를 하여 기가를 면해 보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런데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 숯도 팔리지 않았고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양반 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복량하려고 하였지요. 그는 쌀 한 가마니를 빌렸으나 다음에 새 가마니를 갚아야 한다는 약조였습니다. 이자를 줄여달라 사정을 했으나 당시 호족들이 그의 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였지요. 용은 당장 굶어 죽게 된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불행하게도 쌀을 갚아야 하는 다음 해에도 계속하여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 한 톨 갚을 수 없게 된 용은 다음 해로 연기해 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지요. 내년에도 갚지 못하면 네 놈과 네 누이 동생을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알겠느냐? 참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진 가난한 용은 내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용과 시집갈 나이가 된 누이 동생은 구두쇠 영감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늙은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자살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용의 마음속에는 불효에 대한 자책감과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비정한 부자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인으로 끌려온 누이 동생의 모습은 초췌해지고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지요. 용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하고 또 내 누이 동생마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야. 너 같은 놈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용은 어느 날 밤 정조를 빼앗긴 누이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신세를 망친 누이를 먼저 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나중에 원수를 갚을 때 거리낌 없이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은 그날 밤 만석군의 집을 뛰쳐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산짐승을 먹어가며 날마다 무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10여 명이 되었지요. 그는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한 후 약하고 힘없는 상민이나 천민을 괴롭히는 양반, 호족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재물을 힘없는 이웃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지요. 그의 부모와 누이 동생을 농락하고 죽게 한 부자를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의적들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내력을 들려주었지요. 용은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고을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놈들은 하인과 포조를 시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놈의 집은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야로 경비를 선다고 하오. 의적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67이나 된다고 하오. 그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서 해치웁시다. 아니요, 신중해야 하오. 잘못했다 가는 모든 것이 허탕이오. 내 생각으론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집 하인에게 접근하여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소. 또 그자의 곡간을 빼앗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 그놈과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채에만 불을 질러 화장시켜 버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곡간의 쌀은 하인이나 백성들 중 누가 먹든 먹을 것이기 때문이오. 의적들은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 뒤 그 부자에게 철저한 응징을 했습니다. 결국 부자 일가는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불에 타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참혹한 응징이 있자 관가에서는 의적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시장 거리마다 의적들의 초상화가 걸리고 방을 써붙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의적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초상화는 의적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초상화라고 붙인 방에는 누군가 숯 검정으로 칠하여 수시로 얼굴이 변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포졸들은 의적을 단 한 명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나 양반들이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자신은 구두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들 의적들은 내천말 북쪽 골짜기를 거점으로 삼고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도둑놈 골이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금 사과와 불새. 옛날 어느 나라에 세 아들을 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반은 효성스럽고 착하였지요. 황제는 귀한 나무들이 가득한 화려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황제는 황금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였지요. 어느 날 정원의 황금 사과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사과나무에 보초를 세웠지만 누구도 황금 사과가 왜 없어지는지 알아내지 못하였지요. 황제는 화가 나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황금 사과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거라.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잠이 들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 알지 못하였지요. 셋째 이반 왕자가 지키는 날 왕자는 잠들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이반 왕자는 불새 한 마리가 황금 사과를 따서 입에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불새를 잡으려 했지만 불새는 순식간에 도망쳐 버렸지요. 왕자의 손에는 불새의 깃털만 쥐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황금 깃털을 본 황제는 불새가 욕심이 나 아들들에게 말하였지요. 아들들아, 불새를 잡아오는 왕자에게 왕국의 절반을 주고 죽은 후 나머지 절반도 주겠다. 세 왕자는 모두 불새를 잡아오겠다고 비장하게 말하였지요. 이반 왕자는 형들과 헤어져 오랫동안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세 갈래 길로 갈라진 곳에서 바위를 발견하였지요. 바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지요. 곧장 가는 사람은 춥고 배고플 것이다. 오른쪽 길로 가면 말은 죽고 자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왼쪽 길로 가면 사람은 죽고 말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반 왕자는 오른쪽 길을 택해 말을 달렸습니다. 이반 왕자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지요. 이쪽 길로 오면 당신의 말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말을 마친 늑대는 왕자의 말을 반토막으로 찢어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이반 왕자는 계속 걸었지요. 그러다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반 왕자가 풀밭에 누워 쉬고 있을 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안 됐군요. 내 등에 올라타요. 내가 데려다 드리지요. 어디로 가지요? 불새를 찾으러 가는 중이야. 늑대는 이반 왕자를 태우고 빨리 달려 어떤 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성 안으로 들어가 황금 세장 속에 있는 불새를 훔쳐오세요. 세장은 절대 만지지 말고요. 이반 왕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 불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황금 세장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이반 왕자는 갈등하였지요. 왕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황금 세장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병사들이 나타나 이반 왕자를 붙잡아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반 왕자입니다. 왕자의 신분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나에게 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라면 주었을걸. 널 벌해야겠다. 하지만 네가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가져다 준다면 널 용서하고 불새와 황금 세장을 주겠다.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를 가진 말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는 풀려났습니다. 성을 나온 이반 왕자는 늑대에게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장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어쩔 수 없지요. 황금 갈기 말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이반 왕자를 태운 늑대는 멋진 성에 도착했습니다. 늑대는 이번에도 이반 왕자에게 충고하였지요. 이 성에는 황금 갈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옆에 걸려있는 황금 말굽비는 절대 건드리지 마셔요.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 말을 훔치고 옆에 있는 황금 말굽비를 보았지요. 말굽비에는 진귀한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늑대의 충고를 잊고 말굽비에 손을 뻗었지요. 순간 병사들이 이반 왕자를 잡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저는 이반 왕자입니다. 길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왕자의 신분으로 했단 말이냐? 너는 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야.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름다운 헬레나 공주를 데려다 준다면 너를 용서해주마. 그리고 황금 갈기 말과 황금 말고삐도 주겠다. 이반 왕자는 왕에게 꼭 공주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늑대에게 돌아온 이반 왕자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지요. 늑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등에 이반 왕자를 태우고 공주가 있는 성으로 내달렸습니다. 늑대가 말하였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공주를 데려오겠습니다. 늑대는 시녀들 틈에 끼어 놀고 있던 공주를 덮쳐 등에 태우고 도망을 쳤습니다. 늑대는 다시 이반 왕자와 헬레나 공주를 등에 태우고 황금 갈기 말이 있는 성에 도착하였지요. 그런데 공주에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왕자는 헬레나 공주를 왕에게 내주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늑대가 물었지요. 왕자, 왜 울지요? 헬레나 공주를 왕에게 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늑대는 자신이 아름다운 헬레나 공주로 변신하고 진짜 헬레나 공주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공주로 변신한 늑대를 데리고 성으로 가 황금 갈기 말과 황금 말고삐를 받고 막 바꾸었지요. 그리고 성에서 멀찍이 떨어져 늑대를 기다렸습니다. 늑대는 왕이 결혼식 준비로 바쁜 틈을 타 몰래 도망쳐 이반 왕자에게 되돌아왔지요. 이반 왕자는 황금 갈기 말을 불새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다시 황금 갈기 말로 변신해 불새를 이반 왕자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반 왕자는 모든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윽고 이반 왕자 일행은 늑대가 말을 찢어버린 곳에 도착했습니다. 늑대가 왕자에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반 왕자는 서운하여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이반 왕자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대신 늑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반 왕자 일행은 늑대와 헤어져 성으로 향하였지요. 이반 왕자 일행이 쉬기 위해 풀숲의 빈터에서 머물 때였습니다. 이때 두 형이 빈손으로 그곳을 지나다가 이반 왕자 일행을 보았지요. 두 왕자는 이반 왕자와 공주가 잠든 틈을 타 왕자를 죽이고 모든 보물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이반 왕자의 시체는 죽은 채로 그곳에 남았지요. 늑대가 이반 왕자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늑대는 까마귀 한 마리가 이반 왕자의 시체를 쪼아 먹으려고 내려앉은 것을 잡았습니다. 까마귀가 늑대에게 애원하였지요. 살려주세요. 꼭 은혜를 갚겠어요. 생명의 물을 가져와. 까마귀가 생명의 물을 가져오자 늑대는 이반 왕자의 몸에 생명의 물을 뿌렸습니다. 이반 왕자가 살아나자 늑대는 그동안 형들이 한 짓을 일러주었지요. 늑대는 등에 이반 왕자를 태우고 날듯이 뛰어 왕자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늑대는 왕자들을 갈갈이 찢어 죽였지요. 이반 왕자는 늑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반 왕자는 아버지를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 주었지요. 황제는 불새와 보물들을 보고 기뻐하며 이반 왕자와 헬레나 공주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집신 서방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를 몰랐습니다. 까막 눈이었지요.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 하니까 누가 그걸 알겠어요. 큰 부잣집에 살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잔뜩 점잔을 빼고 다니니 다들 아주 유식한 줄 알았습니다. 이 양반이 돈이 많으니 돈 놀이를 하였지요. 누구든지 궁한 사람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고 얼마 뒤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놀이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자면 그를 알아야지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일일이 치부책에 적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를 모르니 적지를 못하였지요. 그래서 국리 끝에 아주 좋은 수를 냈습니다. 글 대신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었지요. 혹 감나무골 박서방이 돈 단량을 빌려갔으면 감을 하나 그려놓고 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돈을 5개 그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감을 그려놨으니 감나무골이고 박을 그려놨으니 박서방인 것이었지요. 돈 5개를 그려놨으니 단량을 빌려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용랑 없이 돈을 받아내었지요. 오늘은 감나무골 박서방에게 돈 단량 구워준 것 받을 날이구나. 얘들아, 어서 가서 이자까지 7냥 다푼 받아오너라. 치부책을 보고서 이렇게 딱딱 짚어내니 심부름하는 하인들도 제 주인이 글을 잘하는 줄 알았지요. 돈 빌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치부책을 펴놓고 붓으로 열심히 끼적거리니 그게 다 글자 쓰는 줄 알았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영감이 배나무골 이서방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부책에 그림을 그려 넣는데 먼저 배나무골이니 배를 하나 그리고 이서방이라고 이 한 마리를 그렸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바빠서 배를 그린다는 게 그냥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그냥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돈을 받을 때가 되었지요. 이 양반이 치부책을 펴놓고 딱 보니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옆에 길쭉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그린 걸까 궁리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옳지. 동글동글한 건 틀림없는 엽전이고 길쭉한 건 보나마나 집신이렸다. 하고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점잔을 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얼른 엽전골에 가서 집신 서방에게 돈을 받아오너라. 하인들이 어이가 없어 말하였지요. 우리 고을에 엽전골이라는 데는 없고 집신 서방이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다시 치부책을 펴놓고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내가 배를 그린다는 게 꼭지를 빠뜨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발을 빠뜨렸구나 하였답니다. 북바위, 부채바위. 옛날 어느 곳에 산 줄기가 마을 앞에 와서 엎드려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지요. 그곳에는 8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8마을 사이에 반목이 심해지고 주민 사이에 마찰도 잦아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각 마을 원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원로 한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풍수로 유명한 대가가 한 분 살고 있다는데 모셔와 자문을 구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원로들이 각출을 하여 사람을 보내어 유명하다는 도사를 모셔왔습니다. 한참 일대를 살피던 도사가 마을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기 보이는 뒷산과
저쪽에 보이는 매봉산이 붕수지리학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붕수학적으로 그것을 충이라 하지요. 그러니 주민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원인을 찾았다니 다행이었지요. 그래서 마을 원로들이 앞다투어 대책을 물었습니다. 며칠을 여기저기 살피던 도사가 대책을 내놓았지요. 마을 길 옆에 있는 선 바위에 돌을 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에 있는 둥그런 돌이 있었는데 북처럼 생겼지요.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겨우 얹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돌 하나를 지목하면서 위치를 잡아 그곳에 세우라고 지시하였지요. 그 돌은 북채처럼 생긴 바위였습니다. 도사의 설명으로는 북바위와 북채 바위가 조화를 이루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 뒤로 8마을 주민들은 기름진 옥토에서 수백 년 넘게 풍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북바위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절이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었지요. 때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고장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러 마을 주민 한 사람이 본인의 경비를 부담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북바위를 제자리에 올려놓았지요. 그 후부터 이 고장 주민들이 오손도손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병을 고치는 한 가지 약. 서울 어느 곳에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진 옷에 집신을 신은 한 늙은 훈장이 느닷없이 약방에 들어섰지요.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해가 저물도록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려는 기색도 없었지요. 주인이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어디 계신 손님이며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누구와 만나자고 약속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점심때가 되어 주인이 밥을 먹자고 청하자 훈장은 거절하고 문 밖으로 나가더니 저자에서 밥을 한 그릇 사 먹고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처럼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으나 기다린다는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으나 차마 가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급하게 약방을 찾았습니다. 처가 막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갑자기 넘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을 좀 지어 주십시오. 너희 무식한 것들은 늘 약을 파는 사람이 의술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와서 조르는구나. 나야 의원이 아니니 어떻게 증상을 알고 약을 지어주겠느냐. 의원에게 가서 약 종류를 알아 가지고 오면 약을 지어주겠어. 저는 의원이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약 한 첩 지어 죽는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한 구석에 앉아있던 훈장이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곽향 정기산 세첩만 먹으면 나을 것이오. 주인이 웃었지요. 그 약이야 체한 것을 내리게 하고 응어리를 푸는 처방인데 앓는 산모에게 쓰다니 그건 얼음을 써야 할 때 불을 쓰는 셈입니다. 그러나 훈장은 자기 말을 고집하였습니다. 약을 사러 온 사람은 안달이나 졸랐지요. 일이 급하오니 그 약이라도 제발 좀 지어주십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이 아무개가 소인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그의 아내가 한창 아이를 낳다가 거의 죽게 된 것을 이 약방에서 좋은 약을 지어다 먹고 살아났다 하더군요. 3살짜리 아들이 지금 마마를 앓고 있는데 몹시 급합니다. 좋은 약을 써서 좀 살려주십시오. 훈장은 또 곽향 전기산 세천만 쓰면 알 도리가 있지 하였지요. 주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튼튼한 사람이 그 약을 쓰면 혹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나 어린 거색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병이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병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굳이 조르는 바람에 주인은 또 그 약을 주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그 사람이 찾아왔지요. 과연 먹자마자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소문이 퍼져 약방문이 불이 일도록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훈장은 누구에게나 곽향 전기산 처방을 주었는데 낫지 않는 병이 없었습니다. 약효도 아주 빨랐지요. 몇 달이 지나도록 훈장은 약방에서 떠난 적이 없고 기다린다는 사람도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재상의 아들 하나가 건장한 나귀를 타고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마루에서 내려와 그를 맞아들였지요. 온 집안이 앞뒤로 뛰어다니며 쓸고 닦으며 재상의 아들을 접대하느라 난리였지만 훈장만은 나무개 위에 앉아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하였지요. 부친이 앓은 지 이미 몇 달이 지나 온갖 약을 다 썼지만 효염이 없소. 어제 영남의 유생의원을 모셔다 배우니 보약을 쓰라고 하는데 의원의 말이 꼭 직접 약방에 가서 새로 캔 약재를 특별히 골라 처방대로 잘 지어 먹으면 가망이 있다고 하여 내가 이렇게 직접 왔네. 주인이 품질이 좋은 약재들을 골라 처방대로 약을 짓는데 재상의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궤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웬 사람인가? 주인은 요즘 있는 이상한 일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재상의 아들은 옷깃을 여미고 훈장 앞으로 다가가 부친의 증세를 낱낱이 알리고 좋은 약 처방을 내줄 것을 청하였지요. 훈장은 얼굴색도 고치지 않고 그저 곽향 전기산이 제일 좋은 줄로 아오이다 할 뿐이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속으로 웃으며 주인이 지어준 약을 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는 집에 오자마자 종들에게 약을 다리게 하고는 부친에게 가서 심심풀이 삼아 훈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상은 아들의 말을 듣자 그 약이 나쁠 것은 없을 테이니 시험 삼아 먹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아버님께 어떻게 기를 흩어지게 하는 약을 쓰오리까?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들은 물론 문객과 종들까지도 모두가 그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재상은 잠자코 있었지요. 얼마 뒤 약을 다려 들어오자 재상은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았으니 아직은 침방에 가져다 두어라 하였습니다. 밤이 되자 재상은 아들이 지어온 약을 남 모르게 써다 버리고 곽향 전기산 세첩을 지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한꺼번에 큰 솥에 달이게 하고 3번에 나누어 먹었지요. 첫 새벽에 일어나 앉으니 과연 정신이 깨끗하고 몸이 거뜬하였습니다. 아들이 아침 문안하러 오자 재상은 묵은 병이 이제 다 나았구나 하고 말하였지요. 그러자 아들은 의원이 옛날 명의에 못지 않습니다 하며
의원을 칭찬하였지요. 아니다. 약방의 그 훈장이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신령한 의원이로다. 재상은 이어 약을 쏟아버리고 곽향 전기산을 다려먹은 일을 말하고 나서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몇 달 동안 앓던 병이 하루아침에 풀리듯 하였으니 그 은혜가 크구나. 네가 아무쪼록 가서 그를 맞아오는 게 좋겠다. 아들은 부친의 명을 받고 약방으로 찾아가 고맙다고 사례하면서 같이 집으로 가줄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옷자락을 떨치며 일어나더니 내가 성 안에 잘못 들어왔다가 이런 망측한 말을 듣는구나. 내가 어찌 그대 집의 문객이 되겠는가? 하며 황황히 가버리고 말았지요. 재상의 아들은 무료히 돌아와 사유를 알리니 재상은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그 훈장의 굳은 지조에 더욱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안 있어 임금이 앓기 시작하더니 병이 점점 심해만 갔지요. 이름난 의원들도 손쓸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온 조정이 모두 초조해하였지요. 재상은 그때 내의원 제조로 있던 차라 마침 그 훈장에게서 느낀 바가 있어 임금의 병을 진찰하는 자리에서 말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그 약이 꼭 이로울지는 몰라도 해가 될 것은 없다 하며 곧 다려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약을 쓰니 다음 날로 곧 임금의 병이 깨끗이 나았지요. 임금은 더욱 감탄하며 그 훈장을 찾아내라고 하였으나 끝내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온 서생. 속리산에서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많은 봉우리들이 점점이 그려져 있고 그 봉우리들 속에 작고 아담한 그러나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천여년을 말없이 이곳을 지켜온 성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이곳에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깨끗하게 차려입고 허리에는 하얀 보찜을 짊어진 준수한 중년 서생이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하였지요. 혼자 사는 여인이라 선뜻 허락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밤은 깊었고 또 민가라고는 없는 깊은 산중이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서생은 또 다음 날도 찾아와 자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이렇게 찾아와서는 잠을 자고는 새벽녘에 아무 말 없이 떠나가곤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지요. 이 여인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중년 서생의 이름이나마 알기를 간청하였으나 중년 서생은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딸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비의 근본도 모르는 자식을 만들 수 없다 하여 중년 서생에 대해 스스로 정체를 밝혀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여인은 중년 서생이 늘 허리에 두르고 다니는 보찜에다 명주실 꾸러미의 바늘을 꿰어 꽂아 놓았습니다. 그 실을 따라가 보면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지요. 그리하여 명주실에 늘어진 길을 따라가 보니 그 실은 어느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는 한 마리의 큰 지렁이가 허리에 바늘이 꽂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여인은 산에 아이를 낳았고 두 남매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런데 두 남매는
남다른 힘을 가졌으며 매일 서로 힘 자랑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머니의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두 남매를 같이 키우게 되면 뒷날 두 남매는 서로를 죽이려는 비극을 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이긴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또 워낙 남다른지라 의심을 품고 고민하다가 뒷날에 큰 비극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마침내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미로서 어찌 자식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여인은 곰곰이 생각 끝에 두 남매를 불러놓고는 시합을 하여 지는 쪽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기로 한 것은 동이틀 무렵에 딸은 문장대 맞은편 청화산에서 치마폭으로 돌을 주워다가 성을 쌓고 남동생은 한 발 되는 암악신을 신고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를 끌고 다녀오기로 하였지요. 시합을 시켜놓은 어머니는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성문을 마지막으로 끝내자 문 밖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려 결국 이 시합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두 번째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시합은 뜨거운 죽을 쑤어서 먼저 먹는 쪽이 이기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뜨겁지 않은 죽을 주고 딸에게는 아주 뜨거운 죽을 주어 결국 딸은 약속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은 후일 큰 장수가 되어 나라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승승장구 외적을 무찔렀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장수가 싸움을 하다가 지치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오면 다시 힘이 솟아나 용맹을 떨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적장은 한창 싸움을 하다가 장수가 강물에 뛰어들기를 기다려 장수가 물에 뛰어들자 미리 준비했던 수십 가마의 소금을 강물에 풀어 넣어서 이 장수는 그만 몸을 뒤틀면서 죽어버렸는데 장수의 죽은 시체는 큰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